당신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인 것 같네요. 헌책방 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가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어요. 혼자 사시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60년을 살며 이런 직설적인 여자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녀는 56세쯤 돼 보였어요. 회색 코트에 검은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을래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달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대답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요. 그날 밤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계속 뒷좌석을 확인했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손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들어와요. 그녀가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녀가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고개를 돌리자 건물 맞은편 주차장에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불을 끈 채로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차, 아까부터 우릴 따라온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녀가 커튼을 확 당겼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녁이나 먹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의 편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따뜻한 곳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혹시 부산이신가요? 대구신가요? 아니면 서울 어딘가에서 들으시는 건가요?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마음을 담아 응원의 기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저녁 식사는 놀라울 정도로 정성스러웠습니다. 된장찌개에 갈치구이, 나물 반찬까지 정갈하게 차려진 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먹는 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맛있게 드시네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슬퍼 보여서 저도 모르게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수연 씨,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녀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식탁 위 그녀의 손등에 긴 상처 자국이 보였어요. 최근에 생긴 것 같았습니다.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손에는 항상 이런 상처가 있는 걸까요? 밤 11시쯤 됐을 때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어요. 오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깜짝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언가에 극도로 겁을 먹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잤는데 새벽 3시쯤 비명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죽여. 제발 날 죽여줘. 수연 씨의 방에서 들려오는 잠꼬대였어요. 너무나 절박한 목소리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살며시 방문을 열어보니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떤 과거가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아침이 되자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거실 선반 위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5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 사진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수연 씨와 닮았습니다. 수연 씨,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제 질문에 그녀가 움찔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딸이었어요. 이었어요라는 과거형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녀는 깨진 컵 조각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유리 조각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픈 기색도 없이 계속 조각을 주었어요. 마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그날 오후 헌책방으로 돌아왔지만 계속 수연 씨 생각만 났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수연 씨가 운영하는 갤러리에 들렀습니다.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거든요. 갤러리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어요. 어젯밤 우릴 따라왔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자 수연 씨가 한 남자와 대치하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얼마나 더 도망 다닐 건데? 끝까지 책임져야지. 남자가 낮고 으스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 씨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간신히 흘러나왔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로 다가가 수연 씨를 뒤로 감쌌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남자가 비웃듯 웃었어요. 아, 새 애인이 생겼구나? 이 여자 과거 알고 사귀는 거야? 남자의 말투에서 도끼가 느껴졌습니다. 수연 씨는 제 뒤에서 작게 흐느끼고 있었어요. 나가 주십시오.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경찰? 좋아, 불러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그냥 내 권리를 찾으러 온 것뿐이야. 남자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수연 씨를 돌아봤습니다. 다음엔 더 센 걸로 올게. 각오해.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수연 씨가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진 것처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켜 의자에 앉혔어요. 수연 씨, 저 남자가 누구예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눈물만 흘렸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과거가 이 여자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수연 씨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그 검은 차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연 씨는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수 씨, 제 과거는 묻지 말아줘요. 제발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녀의 손을 꽉 잡아줄 수밖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남자가 다시 나타날 거라는 것, 그리고 그때는 더 큰 위협이 올 거라는 것을요. 수연 씨의 비밀이 무엇이든 저는 그녀를 지켜야 했습니다. 60년을 살며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누군가를 온 힘을 다해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 말이죠. 창밖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덮칠 준비가 된 맹수처럼요.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수연 씨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갤러리는 임시 휴관 중이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검은 차의 남자가 또 나타난 건 아닐까? 수연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8일째 되던 날 새벽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수연 씨였어요. 용인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주소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탔어요.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장미 넝쿨과 목련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지만 어딘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손질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잡초가 무성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고 수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더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전까지 제가 살던 집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10년 전 가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누군가 최근에 닦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딸의 사진이 여러 장 놓여 있었어요. 아기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행복했어요. 남편도 딸도 있었고 제가 원하던 모든 게 있었죠. 수연 씨가 피아노 건반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를 때 벽면에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식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갤러리에 나타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검은 차를 타고 우릴 따라다니던 바로 그 사람이요. 수연 씨, 저 남자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전남편이에요. 딸의 방문을 열었을 때 시간이 완전히 정지해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복이 옷장에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공부하던 참고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연필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요. 딸아이 이름은 지우였어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죠. 수연 씨가 침대에 앉아 딸의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아이의 냄새를 찾는 것처럼요. 사고가 난 날은 지우 생일이었어요. 케이크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운전을 했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술 냄새를 맡았는데도 그냥 탔어요. 괜찮다고 조금밖에 안 마셨다고 하길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베개를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빗길이었어요. 커브길에서 차가 미끄러졌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죠. 저는 안전벨트를 했지만 뒷좌석에 지우는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저 그녀 곁에 앉아 등을 쓸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수연 씨가 가까스로 진정했어요. 1층으로 내려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남편은 음주운전 치사로 3년형을 받았어요. 겨우 3년이요. 우리 딸의 목숨값이 고작 3년이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더 이상 그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도 서명했고요. 그녀가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피가 날 정도로 세게요. 출소 후 연락이 왔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미친 소리였죠.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스토킹이 시작됐어요. 검은 차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갤러리를 열었다는 걸 알고 찾아왔어요. 자기도 딸을 잃어서 고통스럽다고 같이 아파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수연 씨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최근엔 협박까지 해요. 사고 당시 제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안 채워줬다고, 그게 다 내 책임이라고. 경찰서에 가면 그렇게 진술하겠다고.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10년 동안 그녀가 짊어진 죄책감과 고통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살고 있어요. 이 집도 팔지 못했어요. 지우의 흔적이 있는 마지막 장소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저를 찾아내요. 어디로 가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혼빛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어요. 그 속에서 수연 씨의 얼굴은 더없이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연 씨와 함께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밤중에 또다시 악몽에 시달리는 그녀를 깨워줘야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사고는 여전히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새벽녘 창밖을 내다보니 골목 어귀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불을 끈 채로요. 그 남자는 여기까지 따라온 거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인 집에서 돌아온 뒤 수연 씨는 제 헌책방 2층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두기가 불안했거든요. 갤러리는 당분간 문을 닫기로 했어요.
그 남자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수연 씨는 낮에는 책방 일을 도와주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서서히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열흘째 되던 날 밤 책방 유리창에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바닥에 떨어진 돌에는 쪽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찾아낼 거야.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수연 씨는 그 쪽지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요.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은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체격으로 봤을 때 그 전남편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물 파손 사건으로만 처리됐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수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태수 씨, 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여자를 지키는 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책방 문을 열자 현관 앞에 죽은 비둘기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목이 꺾여 있었어요. 그 옆에 또 쪽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야. 수연 씨는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질 뻔했죠? 제가 얼른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예고였어요.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 거기 있지? 바꿔줘.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 씨가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안 받으면 직접 찾아갈 거야. 그 헌책방으로 말이야. 협박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뭐 원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만나자. 내일 저녁 7시 용인집에서. 안 나오면 그 책방 주인한테 뭔 일이 생길지 몰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깨졌습니다. 안 가도 돼요. 제가 경찰에? 제 말을 수연 씨가 끊었어요. 가야 해요. 안 가면 태수 씨한테 해를 입힐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니 그 남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겠죠? 다음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용인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연 씨 혼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수연 씨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현관등만 켜져 있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이현우가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더욱 음산해 보였습니다. 잘 왔어? 수연아?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뭘 원하는 겁니까? 제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어요. 이현우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은 빠져.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그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혼했잖아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에요. 수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혼? 그건 네가 일방적으로 한 거지. 난 인정 안 해. 그가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유리가 깨지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수연 씨가 비명을 삼켰어요. 우리 딸을 죽인 건 나야. 맞아? 하지만 넌 왜 날 버렸어? 왜 혼자만 도망쳤어? 이현우가 수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사이를 막아섰어요. 비키라고. 그가 제 가슴을 밀쳤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셌어요.
뒤로 휘청거렸죠. 난 매일 지옥에서 살았어. 감옥에서도 나와서도. 근데 넌 새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말이 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우리 함께 죽자. 그게 맞아. 지우한테 가는 거야. 이현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수연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수연 씨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이현우는 듣지 않았어요. 칼을 든 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정말로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때 정원 쪽에서 불빛이 번쩍였어요. 누군가 있었습니다. 이현우도 그쪽을 돌아봤어요. 그 틈을 타 저는 수연 씨의 손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현우가 뒤쫓아왔어요. 도망가지 마. 그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스로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이현우가 도로까지 뛰어나와 우리를 쫓고 있었어요. 칼을 휘두르면서요. 한참을 달린 후에야 차를 세웠습니다. 수연 씨는 조수석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도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수연 씨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답을 몰랐어요. 이현우는 더 이상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또다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했어요. 칼을 들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법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이현우는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나타날지, 그때는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경찰서를 나온 후 며칠간 수연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억지로 먹이려 해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어요. 10년 전 딸을 잃은 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제가 지켜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에 그녀는 고개만 천천히 저었어요. 눈에는 이미 희망이라곤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수연 씨가 갤러리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서류를 챙겨야 한다면서요. 혼자 보낼 수 없어 함께 가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대낮이고 사람도 많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저는 불안했지만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택시를 태워 보냈습니다. 30분이면 다녀올 거리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갤러리로 달려갔어요. 갤러리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수연 씨의 가방이 놓여 있었고 휴대폰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어요. 바닥에는 무언가를 끌고 간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 제 목소리가 텅 빈 갤러리에 울려 퍼졌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곧바로 갤러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수연 씨 오셨어요? 직원의 대답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30분 전쯤 왔는데 서류를 챙기고 있을 때 검은 차 한 대가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내려 강제로 그녀를 끌고 갔대요. 비명을 질렀지만 사람들이 오기 전에 차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현우였습니다. 그 미친놈이 수연 씨를 납치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허무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48시간을 기다려야 실종 신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가출이나 자발적 동행으로 간주된다면서요. 미칠 것 같았어요. 48시간이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책방으로 돌아와 머리를 싸맸어요. 어떻게든 수연 씨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옛 제자가 떠올랐어요. 현재 사립탐정으로 일하고 있는 민준이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을 급하게 설명했어요. 그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차량 번호는 아세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갤러리 CCTV를 확인해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어요. 2시간 후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어요. 경기도 광주 쪽 폐공장 지대예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민준이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민준이가 말렸지만 이미 차 키를 집어든 상태였어요. 수연 씨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어요. 깨진 창문과 녹슨 철문, 그리고 무너져 내린 벽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이현우의 차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휴대폰 손전등만 들고 있었어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2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수연 씨?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수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 씨, 오지 말아요. 위험해요.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다친 것 같았어요. 불빛이 나오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연 씨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어요. 이현우는 그녀 옆에 서서 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게 잘 왔네. 이현우가 비웃듯 웃었어요. 얼굴은 술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수연 씨를 놔주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이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놔줘? 왜? 이 여자는 내 거야. 내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라고. 그가 수연 씨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수연 씨가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딸을 죽여놓고? 제 말에 이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사고였어.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다고. 그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섬뜩했어요. 넌 모를 거야. 딸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거, 감옥에서 썩어가는 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자 목을 긋는다. 칼끝이 수연 씨의 목에 닿았어요. 수연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잘못 움직였다간 정말로 수연 씨가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당신 딸은 이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우가 살아있다면 아빠가 이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현우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딸 이름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지우는 착한 아이였어요. 아빠가 엄마를 해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닥쳐! 닥치라고.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칼은 여전히 수연 씨 목에 대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수연 씨가 온 힘을 다해 이현우를 밀쳤습니다. 묶인 몸으로도 필사적으로 저항한 거예요. 이현우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칼을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수연 씨를 묶고 있던 줄을 풀어줬습니다. 수연 씨가 제 품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현우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다가왔어요. 죽여. 날 죽여. 어차피 살 이유가 없어. 그가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경찰을 불렀던 거예요. 곧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현우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현우는 체포됐지만 4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폭행과 감금 혐의를 부인했어요. 수연 씨가 자발적으로 따라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신질환 진단서까지 제출했어요.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수연 씨가 경찰서에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석방 조치했습니다. 제대로 된 외상 흔적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수연 씨 얼굴의 멍도 며칠 지나 거의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일단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경찰의 말이 무기력하게 들렸어요. 법은 또다시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수연 씨를 데려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은 심각했어요. 의사는 안정제를 처방하며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또 찾아올 거예요. 수연 씨가 병원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어요.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있잖아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 말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현우는 이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 위험해진 상태로 풀려난 거였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새벽 2시에 책방 CCTV에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누군가 책방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이현우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2층 창문을 올려다보다가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곧 간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수연 씨는 그 글씨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녀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접근금지 명령 신청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각됐어요. 이현우 측 변호사가 제출한 의료 기록과 진술서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일 뿐 범죄자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법원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규정상 증거가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약을 먹고 겨우 잠들었어요. 저는 1층에서 책을 읽으며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뒷문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천천히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어들자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안을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헌책방 2층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너희가 어디 있든 보고 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현우는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준이에게 연락했어요. 사설 경호를 부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선생님, 비용이 하루에 50만 원은 들어요. 한 달이면 1,500만 원이고요. 제 통장 잔고로는 일주일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책방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날 저녁 수연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커튼을 쳐도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태수 씨, 제가 떠날게요. 수연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혼자 어디론가 숨을게요. 그럼 태수 씨는 안전할 거예요. 저 때문에 피해 보시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혼자 두면 더 위험해요. 하지만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내일 아침 떠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수연 씨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지킬 방법도 막막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수연 씨가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만 봤습니다. 태수 씨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가 작별 인사를 했어요.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문을 열자 이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어디 가려고? 이현우가 비웃듯 웃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끝낼 거야. 너도 그 새끼도. 그가 손짓하자 2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연 씨를 뒤로 밀었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제가 소리쳤지만 이현우는 웃기만 했습니다. 불러봐. 올 때까지 20분은 걸릴 텐데 그동안 충분해. 2 남자 중 1명이 제 멱살을 잡았어요. 거칠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수연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태수 씨. 또 다른 남자가 수연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어요. 놔줘요. 제발. 수연 씨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현우가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손에는 또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막지 못해. 우리 함께 지우한테 가는 거야. 칼끝이 수연 씨의 목에 닿았어요. 수연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민준이가 미리 경찰에 연락했던 겁니다. 제가 어젯밤 보낸 사진을 보고 위험을 감지한 거였어요. 경찰이다. 칼 내려놔. 경찰의 외침에 이현우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수연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비켜. 다 죽을 거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이현우의 대치가 이어졌어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연 씨의 목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경찰 5명이 총을 겨눈 채 이현우를 에워쌌어요. 하지만 칼을 든 그의 손은 여전히 수연 씨 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피가 바닥에 붉은 점을 찍고 있었어요. 칼을 내려놓으세요. 대화로 해결합시다. 협상 전문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현우는 들은 척도 않았습니다. 눈빛은 완전히 풀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수연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현우 씨.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경찰이 저를 제지하려 했지만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지우가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제 질문에 이현우의 몸이 굳었어요.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이 아빠가 엄마를 죽이는 걸 원할까요? 이현우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착한 아이였잖아요. 누구보다 엄마를 사랑했던 그때였습니다. 수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이현우가 깜짝 놀라 수연 씨를 내려다봤어요. 10년 만에 듣는 그녀의 사과였습니다. 제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그날 지우가 배 아프다고 해서 급하게 태웠어요. 안전벨트 확인도 안 하고. 그게 제 잘못이었어요. 10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당신만 괴로웠던 게 아니에요. 저도 매일 죽고 싶었어요. 우리 딸을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이현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칼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혼자만 도망쳤어요. 당신이 감옥에 있을 때 저는 딸 무덤 앞에서 살았어요. 매일매일. 수연 씨의 고백에 이현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현우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나도 매일 죽고 싶었어. 감옥에서도 나와서도 우리 딸이 꿈에 나와서 날 보면서 웃는데 깨고 나면 네가 없더라. 그의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너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았어. 혼자는 못 견딜 것 같았어.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쌓인 고통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현우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수연 씨가 그 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그녀를 붙잡아 안았습니다. 그녀도 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아이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연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우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미워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현우가 끌려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수연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아, 용서해줘.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경찰차가 떠나갔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수연 씨의 목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았어요. 꿰맬 필요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면 완전히 아물 거라고 했어요. 태수 씨. 수연 씨가 침대에 누워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며칠 후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우는 납치, 감금, 특수폭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어요. 정신감정도 받았는데 치료 감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도소가 아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수연 씨는 처음엔 분노했어요.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수연 씨가 말했어요. 그 사람도 아파요. 10년 동안 치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공포에 질린 표정은 사라졌어요. 한 달 후 용인 집을 정리했습니다. 수연 씨는 딸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어요. 피아노, 교복, 공책 모두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이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원 한쪽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어요. 딸의 사진과 좋아하던 인형을 놓았습니다. 지우야,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를 지켜줄 사람이 생겼어? 수연 씨가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용인 집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집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과 슬픔이 함께 담긴 공간이었어요. 이제 그 집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헌책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2층을 개조해서 작은 갤러리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수연 씨의 아이디어였어요. 책과 그림이 함께 있는 공간, 사람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수 씨, 이 그림 여기 걸면 어때요? 수연 씨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1년 전 그 창백하고 공포에 질린 표정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좋아요. 거기가 딱 맞겠네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다리에 올라가 함께 그림을 걸었어요. 수연 씨가 직접 그린 풍경화였습니다. 치료의 일환으로 시작한 그림이 이제는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됐어요. 갤러리 개관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라며 모두 좋아해 줬습니다.
수연 씨는 방문객들에게 차를 따라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연 누나 축하드려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꽃을 건넸어요. 저는 고맙다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말 고마워. 1년 전 그날 민준이가 경찰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 씨에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발신인은 이현우였습니다. 수연 씨는 한참을 그 편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뜯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편지는 짧았어요. 수연아, 매일 치료를 받고 있어? 많이 좋아졌어? 지우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미소 지으며 추억할 수 있게 됐어. 너도 행복하길 바라. 정말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수연 씨가 편지를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답장 쓸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써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용서의 일부니까요. 그날 밤 수연 씨는 긴 편지를 썼어요.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것, 함께 아파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 이제는 서로를 놓아줘야 한다는 것. 봉투에 편지를 넣으며 수연 씨가 말했어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지우의 기일이었어요. 수연 씨와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어요. 수연 씨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야, 엄마 이제 행복해.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지켜줄 사람이 생겼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네가 봤으면 좋아했을 거야. 수연 씨가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놓아줄게. 네가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엄마도 이제 살아볼게. 지우야, 사랑해. 묘소를 나오는 수연 씨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어요.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연 씨에게 반지를 건넸어요. 소박한 은반지였습니다. 거창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한 책방 2층에서 둘만의 시간이었죠. 수연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수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해요, 태수 씨. 12월이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따뜻한 자리였어요. 민준이가 주례를 봐주겠다고 나섰고 동네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 씨가 말했어요. 60살에 찾은 사랑. 너무 늦지 않았죠?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딱 맞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겨울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며칠 후 또 이현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이번엔 축하 카드였습니다. 결혼 축하해. 행복하길 바라. 너희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수연 씨는 그 카드를 서랍에 소중히 보관했어요.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60대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수연 씨가 말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과거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고마워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어요. 저도 수연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게 이렇게 큰 의미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하얗고 깨끗하게 과거를 덮어주듯이요. 책방 겸 갤러리는 동네 명소가 됐어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책도 읽고 그림도 감상하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수연 씨는 매주 무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도록요.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눠주고 싶어요. 수연 씨의 말이었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나눔이었어요. 60대의 사랑은 20대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격정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깊고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사랑이었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과거의 아픔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가요? 때론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헌책방 창가에 앉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옆에는 수연 씨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평온한 오후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